안녕하십니까. 슈퍼코디 금융기업 분석의 김현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선호하시는 금융기업 분석 낱낱이 한번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파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우리나라 좀 생소한 일이긴 하죠. 아직까지 파산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니까. 근데 가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돈을 우리 여태까지 예금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은행이 많으면 우리 돈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예전에 미국에서 대공황 때는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평생 모아놓은 돈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전에 뉴욕 중심에서 그런 걸 난 자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가끔 보면은 몇 개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은행이 파산했을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 주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네,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죠. 그러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보험공사 지금 사옥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KDIC라고 불리죠. 코리아 디파짓 인슈런스 코퍼레이션의 준말입니다. 자, 예금보험공사의 기업 형태는요,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설립일은 199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 해인 1997년에 우리나라에는 외환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죠. 설립 목적은요, 예금보험 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금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한 개의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경제은행들은 저기 파산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불안 심리에 휩싸인 소비자들이 당장 은행으로 가서 자기 돈을 찾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삼화저축은행이라는 곳이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요. 다른 저축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영업정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금융위원장이 더 이상의 영업정지,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 아예 그것을 이제 소비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영업 정지에 문제가 있는 그 저축은행 리스트와 문제가 없다는 저축은행 리스트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사람들이 이거 우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괜히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일 거야 라고 해서 불안 심리로 많은 곳에 찾아가서 실제로 연쇄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에 동시에 다른 은행들도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어서 예금보험공사는 그러한 곳에 있어서 주축이 돼서 중심이 돼서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 준과 동시에 경제를 유지해 주는 든든한 그런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위성백 사장님이 기관장님으로 계시고요. 주소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인 주무기관은요, 금융위원회고요. 업종명은 기금운영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요, 한 2019년 3분기 기준, 알리오에서 나온 기준으로는 한 803명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금융공기업에서 얘기하는 A매치라는 기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오히려 뭐 다른 기관들보다 인기도 더 좋고요. 게다가 사실 되게 소수의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은행이나 금융 그 감독원 같은 경우는 60여 명에서 한 70여 명 정도 뽑는 데 반해서 그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이제 차이가 있을 때도 있지만 40여 명 정도를 뽑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에 좋은 경력들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에서 소개한 예금보험공사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예금보호법에 의거해서 설립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기능인 예금보험제도라는 것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서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험료라는 거는요, 금융기관, 각각의 은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고 있고요. 예금보호법은 은행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증권사와 관련된 그 명시한 그러한 상품에 관련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 적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적금 상품에 한해서 한 기관에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뭐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의 은행에 이제 우리 은행의 모든 자산을 관리해 줍니다 하면서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모든 자산을 저희 은행에 맡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그 예금 보호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내 돈을 다 보호받고자 한다면은 한 기관당 다 한 곳씩 다 적금을 해서 5천만 원씩 보장을 받는 게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을 위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한 곳으로 그 집중해서 이제 관리를 위탁을 하면은 혜택도 많고 여러 가지 수수료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 그 저축은행을 선호하셨던 분들은 저축은행이 이제 약간 위험자산에 은행보다는 위험자산에 있어서 대출을 많이 하는 만큼 수익 면에서는 다소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셨었는데 이런 그 은행 사태, 저축은행 사태 보시고 다 찾아가지고 정말 다른 그냥 일반 시중은행으로 맡기시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이제 예금 보호 차원에서 이런 저축은행이나 그런 것들도 일부는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은행 상품이라고 해서요. 예금보험 그 보호자법에 다 보호받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원금 보장 상품에 관련해서만 명시된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된 상품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상품이라든가 원금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만큼 그것을 미리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그 개인 그 파생 상품 연계해가지고 펀드들, 뭐 라인 자산 운용에서 했던 그런 펀드, 그 은행에서 팔았던 것들이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은행 자체가 그것을 판매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인가가 안 난 상품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는 이제 은행 내에서도 꼼꼼하게 이게 얼마만큼 위험을 가져올지 몰랐고 사실 이거에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들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의 그런 그 책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이렇게 큰 손실이 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원금 보장이라는 것 자체에 만약에 손해가 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알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요. 근데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은 무조건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사실 이제 이거는 예전의 생각이고요.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시거나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투기냐 투자냐의 그 경계선은 제가 보기에 조금 어떤 때는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는데요.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소개가 그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제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고 1인당 얼마씩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각 기관마다 어떤 상품에 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금융기관에서 그 상품을 선택하실 때 보면은 약관에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거나 나중에 금융상품을 가입하신 때라면은 아마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걸 좀 그 담당 은행원들이나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금보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죠.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진짜 이러한 상황과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료와 보험금을 잘 구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끔 보면 신문지상에도 잘못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험금이라는 어떤 위기나 위험이나 또 사고 발생 시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보험료라는 것을 매달 지불하거나 정기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예금자 보호법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예금 보험공사에다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게 돼 있고요. 은행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자인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금자라는 거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이제 큰 목적은 예금 지급 불능 사태를 방지하는 거고요. 금융회사가 이제 파산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죠.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모든 돈을 항상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 예금자가 돈을 위탁을 하면은 일정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는 그 나라 정책적으로 정할 때 뭐 8%가 되기도 하고 10%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통화를 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도 함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서 예금자를 보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험의 원리가 뭐죠? 예, 함께 공조해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난 보험을 안 들어. 예, 위험이 있을 때 이미 보험에 들 수가 없고요. 위험이 없을 때에 미리 준비해서 위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험사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험제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짚고 가셔야 될게요. 여러분 역으로도 좀 생각하는 발상이 필요한데요.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불만 삼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까다롭다. 근데요, 이거는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출을 해서 내 돈을 운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예금자로서 은행에 맡기는 사람 또는 보험료를 내서 나중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주세요라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저희에게 굉장히 안심이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험은 당연히 보험금을 타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내는 보험료가 손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고를 방지하고 보험사고에 있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는 제대로 된 사고가 아닌데도 이것을 속여가지고 보험금을 마구 타가면 정말 앞으로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험회사가 위탁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간접금융의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을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에 의해서 운용되는 공적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적인 보험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의료보험도 여러분들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연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자, 주요 업무를 알아보면요. 예금보험 기금을 조달을 하죠. 보험료를 걷고 일부 이제 국고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경영 분석을 통해서 부실을 조기에 확인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은행 전체에 있어서의 수익률, 증권사에서 수익률, 현재 리스크 뭐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업 전체, 증권업 전체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위해서는요. 예금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아주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금융회사는요, 인가를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부실을 정리해서 파산해가지고 마지막 그 회사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험금은 보험료를 내는 건 손해다라고 하지만 보험금을 안 받는 게 가장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지만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이익이겠죠. 그와 마찬가지 원리고요. 지원 자금을 이제 적절하게 회수를 하고요. 부실 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 추궁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금융사고가 나면 일정에서 이제 뭔가 그러니까 체벌을 받고 나서
어떤 그런 채무에 관한 돈에 대해서 추적을 당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뭐 해외 도피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금융사범에 대해서 점점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진 금융을 굉장히 철저한 거고요. 돈을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약한 거다. 이런 걸 좀 비교하는 건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 때문에 최근에 목숨을 끊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 만큼 이게 그 경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간접 살인이나 마찬가지 때 무거운 형량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조성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이게 금융회사의 종합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그 곳인데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금융회사 종합 정보라고 나와 있고 은행, 금융투자업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사, 자산운용업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보험회사, 저축은행 그런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권의 전체 재무 비율의 현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은행 전체적으로 막 수익이 좋았던 해도 있고 뭐 어려웠던 해도 있고 그리고 은행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좀 보실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금융 관련한 전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핵심 가치는요. 신뢰, 금융기관은 신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공익과 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비전은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안심을 해야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금융기관이 일반 사기업이나 그런 것과 다른 것은 이런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비전과 함께 따뜻한 금융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직도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뭐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서 좀 보실 것은 구조 개선 총괄부라고 해서 금융회사의 부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감독하게 되어 있고요. 은행, 저축은행 뭐 그래서 각각의 산업별로 여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후 처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 감독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그런 사전 감독에 있어서 계속 그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이라든가 부채 비율이라든가 순이익관계 같은 것들을 항상 관리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금보험공사 인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해서 지원을 하실 때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될지를 한번 참고하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책임감이라는 거.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 책임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 자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익에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면접 때도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의 시험이 어려운 것은 전문성을 여러분들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겠죠. 그래서 전문성, 금융 전문가로 신뢰받는 인재.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전체적인 재무 비율이라든가 금융 현재 그 구조 같은 거, 경영 구조 같은 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이라는 거, 기관과의 그런 대화 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2019년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금보험공사를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비교적 다른 데보다 다른 이제 공공기관보다 상세히 아주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어떻게 점수 배점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점자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으로 탈락을 시키고 누구는 합격을 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요즘 최근에 이제 채용 비리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의심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가고 싶은 기관이만큼 이제 항의나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그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뽑는 인원과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채용 인원 그 예정은 한 40여 명 정도 작년에 됐었는데 뽑는 금융 일반은 경영 분야, 경제 분야, 금융 통계, 회수조사, IT 쪽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원 자격은 뭐 이제 그 학력 그 NCS 채용이만큼 제한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만한 그 학력과 연령 그런 거 상관없는 그런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 꼭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채용 분야별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합니다. 자, 1차는 서류 전형이고요. 2차 바로 필기시험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NCS 직업 기초, 그다음에 직무 수행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점 비율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3차 1차 면접, 그다음에 1.5배수로 뽑는다고 나와 있고 여기도 배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면접 최종 면접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채용 적격 여부만 확인한 다음에 채용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채용 절차에 대해서 뭐 아까 이제 필기 1차, 2차 신체 검사 다음에 마무리하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정보 능력 정도를 보고요. 이제 직무 쪽은 전공 분야에 관련해서 보는데요. 공통으로는 금융 시사 상식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호 기관들이요, 금융 상식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시험들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사 상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 대학 때도 논술로 들어간 논술 전형이 있듯이요. 금융기관들이 논술 전형이 있는 곳이 있고, 논술 전형은 아니죠. 논술을 보는 곳이 있고 논술을 보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논술을 자연스럽게 준비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논술을 좀 피하는 쪽으로 가시거든요. 의외로 논술을 준비하셨던 분들이요, 금융 시사 상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논술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미치는 영향력까지 다 파악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은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러한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굉장히 많은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을 조금 준비해 보시는 성의를 가지신다면 금융 예금보험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회계 쪽에 또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데서 중요한 만큼 회계에 대한 지식도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이고요. 자, 2020년 정규직 일반 채용을 한번 이쪽에서 이제 발표한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집 인원에 대해서 발표한 것으로는 작년보다 더 적은 25명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변동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직 1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홍보 쪽이나 그런 이제 금융 쪽과는 관련 없는 쪽을 채용하는 건데 이건 좀 변동 사항이 있고요. 모집 부문은 금융 일반하고 회수 조사 쪽입니다. 그래서 연봉은 한 4,1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원 절차, 전형 절차는 원서 접수하고 서류 전형 이후 바로 필기 전형으로 들어가고요. 1차, 2차 면접 이후에 채용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한 다음에 채용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요. 금융기관 제가 이제 가끔 서류 심사 들어가 보면은 기관명을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놀라운 것이 여러 군데 쓰시다 보니까 기관명을 아예 다르게 쓰시는 분도 있고요. 정확한 기관명이 아닌 약간 좀 잘못 기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치명적 결격사유입니다. 그냥 점수에 그냥 점수 정도가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탈락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입사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자격사항에 관련된 서류, 증빙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약간의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고 점수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면접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면접 때에 미리 면접관들에게 고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가능성 있게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게 체험형 인턴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모집 인원이 8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많고 또 게다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런 체험형 인턴 경험은 다른 공사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다른 또 금융기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데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전형 절차는 5, 6월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체험형 인턴은 지금 국가 정책에 따라서 그 청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편이고요. 비교적 정규직을 뽑는 것보다는 인원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이제 어떻게 파견되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뭐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열정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활동 상황을 보는 그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떤 이제 신문에서 우리가 단독이다 하고 이제 냈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정보보호실을 만들고 조사국을 개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융 환경이 바뀌고 또 뭐 이제 핀테크다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전의 고전적인 은행 형태, 그다음에 대형화 이런 것들이 자꾸 중소형으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과 금융 분야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융합이 되고 많은 분야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정보보호실을 신설한다 하고 조사국 체제도 대폭 개편을 한다는 조사 그 조직도의 변경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폭이 크지는 않지만 하나 일어난다는 게 일어나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략 기능을 통합하고 기존의 혁신 전략실 내 미래 전략팀 자체가 없어지고 각 기업마다 요즘 뭐 미래 전략실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예. 기획조정부 내 경영 전략팀이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정보 보호 관련된 데이터 지원에 관련된 것들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국 체제도 이제 개편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금융조사국이라든가 기업조사국이 각각 조사 1국, 2국으로 이제 명칭도 바뀌고 약간의 기능도 변경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보보호실 신설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 금융기관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뒷받침해주는 정책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핵심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요. 제 메일 ourcareerfactory@gmail.com 또는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